이 차 지금 안 되면 회장님 일정 다 틀어져. 빨리 견인차 불러. 검은 양복의 남자가 휴대폰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8월의 뙤양볕 아래 시골 국도 한복판에 멈춰선 벤츠. 그때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한 소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피식 웃었죠. 하지만 3분 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벤츠를 단 3분 만에 고쳐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시골 국도. 오래된 리어카를 끄는 소년이 있었어요. 올해 겨우 15살 중학교 3학년 배시우였죠. 리어카엔 고철과 버려진 가전제품이 가득했어요. 이걸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는 게 시우의 방학 일과였거든요. 아버지는 시우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공구 세트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그 공구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기계 만지는 걸 보며 자란 덕에 시우의 손엔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앞 국도에 차들이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벤츠 보닛이 열려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아니, 2시간이 뭐야? 회장님, 오후 일정 다 틀어진다고. 시우가 다가가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헐떡거리는 소리가 불규칙했고 연료 펌프 릴레이 붙는 딸깍 소리가 안 들렸죠.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야, 꼬마야. 이거 벤츠야. 저리 가서 고철이나 주워. 그때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백발의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죠. 그 학생 말 한번 들어보지 그래. 유림그룹 회장 윤재학.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1위 기업의 수장이었어요. 학생, 고칠 수 있다고 했나? 네. 릴레이 붙는 소리가 안 들려요. 3분이면 됩니다. 시우는 아버지의 낡은 공구 가방을 꺼내보니 앞에 섰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15살 소년의 손놀림은 수십 년 경력의 정비공처럼 정확했어요. 정확히 2분 47초 후 시동 걸어보세요. 엔진이 부드럽게 살아났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윤 회장이 두툼한 지폐 뭉치를 내밀었어요. 수리비조로 이 정도면 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계 만지는 게 좋아서 한 거예요. 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15살짜리가 저 돈을 거절하다니. 시우군,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배정호요. 9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 회장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어요. 내 명함일세. 내일부터 당장 우리 회사 기술연구소로 나오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회장님, 중학생을 연구소에요? 자네들 눈에는 안 보이나? 이 아이 손에 뭐가 있는지. 명함을 받아든 시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시우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어느 회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건물에 새겨진 이름. 유림그룹. 아버지는 저 회사에서 기밀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그 설계도는 아버지가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회사가 기술을 빼앗고 오히려 도둑으로 몰았다고요.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회사가 이제 아들을 부르고 있었죠. 가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낡은 운동화는 그대로였지만 어머니가 다림질해 주신 교복만큼은 깔끔했죠. 가슴 주머니엔 윤 회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3시간 뒤 시우는 유림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아버지 사진 속에 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커지고 화려해졌지만요.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9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교복 입은 중학생이 대기업 본사에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학생, 여긴 학교 견학 장소 아닌데. 윤재학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반신반의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건 직원은 곧 태도를 완전히 바꿨죠. 저쪽 엘리베이터로 32층 기술연구소로 가시면 됩니다. 32층 기술연구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시우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이름표에 기술연구소장 황기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배시우 군이지? 회장님께 얘기 들었어. 일단 따라와. 황 소장은 시우를 연구소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창문도 없는 거의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일단 오늘은 적응하고 내일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켜볼 테니까. 황 소장의 말투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데려온 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환영하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시우는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어차피 여기 편하게 지내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연구소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죠.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에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연구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전무님 오셨습니까? 유림그룹 전무 윤태성. 윤재학 회장의 외아들이었어요. 윤태성은 연구소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시우를 발견했죠. 그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황 소장. 예, 전무님. 저 꼬마가 아버지가 데려왔다는 천재인가? 그렇습니다. 태성이 시우 쪽으로 걸어왔어요.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죠. 배시우입니다. 태성은 대답 없이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중학생이라며 고물상에서 폐품 줍던 애라고 들었는데 연구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시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벤츠 고친 걸 보고 데려왔다던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정비소 기술자들도 다 하는 거야.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죠. 말이 없네. 뭐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지. 태성이 황 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 소장이 연구원 한 명을 불렀고 그 연구원이 복잡하게 생긴 부품 하나를 들고 왔죠. 이거 3개월째 우리 연구원들이 매달려 있는 건데 신형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이야. 원인 모를 진동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 태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천재라며? 한번 봐봐. 5분 안에 원인 찾으면 인정해 줄게. 연구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건 박사급 연구원들도 못 푸는 문제인데 중학생한테 저런 걸 시키다니.
대놓고 망신을 주려는 거였죠. 시우는 부품을 받아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쇳덩어리 하나였지만 시우에겐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바로 전해졌죠. 손끝으로 천천히 돌려보고 귀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 이 부품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잘 돌아가긴 하지만 어딘가 계속 떨릴 수밖에 없는 구조. 조금만 빨라져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양새였죠. 연구원들은 점점 지루해진 얼굴로 시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시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서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요. 돌아갈수록 스스로를 흔들게 돼요. 사람들의 얼굴이 멈췄어요. 아주 조금 어긋나 있어서 처음엔 멀쩡한데 속도가 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잡음이 나는 거예요. 황 소장이 급히 컴퓨터를 켰어요. 잠시 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맞아. 목소리가 갈라졌죠. 우리가 찾던 원인이야. 그 순간 연구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황 소장 나와. 태성이 차갑게 내뱉고는 연구소 밖으로 나갔어요. 황 소장이 허둥지둥 뒤따랐죠. 시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태성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거든요. 저건 단순한 굴욕감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요. 복도 끝에서 태성과 황 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배정우라고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손에 든 부품을 꽉 쥐었죠. 기억해내세요, 전무님. 9년 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이후 시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마치고 연구소로 향했고 주말에도 연구소에서 일했죠. 유림그룹에서 제공한 기숙사와 교통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급여 덕분에 어머니 수술 일정도 잡을 수 있었어요. 시우는 연구소에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선임 연구원들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시우는 척척 해결해냈거든요. 야, 저 애 진짜 대단하다. 박사들도 못 푸는 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는 거야? 회장님이 괜히 데려온 게 아니었네. 연구원들 사이에서 시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고물상 출신 중학생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젠 시우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한 사람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윤태성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우가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황 소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죠. 시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신형 전기차 시제품 있잖아. 다음 주에 해외 바이어한테 시연해야 하는데 갑자기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어. 근데 문제가 황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부분이래. 시우의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자신이 작업한 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했거든요. 수십 번이나 확인까지 했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시우가 시제품이 있는 테스트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막혔죠. 태성이 서 있었거든요. 어디 가냐, 꼬마야. 시제품 확인하러요. 제가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확인은 무슨. 내가 만든 문제잖아. 태성이 비웃었어요. 역시 고물상 출신은 고물상 출신이야.
폐품 만지던 손으로 첨단 기술을 어떻게 다루겠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시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죠. 전무님, 저 확인만 하면 됩니다. 5분만 주세요. 안 돼. 넌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 거야. 실력도 없는 애를 괜히 데려왔다고. 태성이 돌아서며 내뱉었어요. 아, 그리고 내 어머니 수술비 지원? 당연히 끊어야지. 태성이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제 주제도 모르고 남의 덕에 효도 좀 해보려더니 꼴 좋다. 도둑놈 자식이 어디 가겠어? 병원 가서 전해드려. 수술비 끊겼으니까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셔야 한다고.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수술은 2주 뒤로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 지원이 끊기면 수술을 받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시우는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분명히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였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CCTV 기록은 전무 권한으로만 열람할 수 있었고 자신은 그저 중학생 인턴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윤재학 회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회장 비서실에서 막혔죠. 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한 달간 연락이 어렵습니다. 한 달. 어머니 수술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우가 비서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태성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죠.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려고? 소용없어. 아버지는 내 말을 더 믿으시거든. 태성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해줄까? 난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고물상 출신이 감히 우리 회사 연구소에 발을 들이다니.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먹만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내 아버지 이름 배정호. 조사해봤어. 시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9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기술 빼돌리다 잘린 놈이더라.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도둑질하러 온 거야? 그 순간 시우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올라갔죠. 하지만 시우는 멈췄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시우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아빠 누명을 벗길 사람은 나뿐이야. 시우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내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뭐? 그 설계도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누가 훔쳤는지는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태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내일까지 기숙사 빼. 넌 해고야. 태성이 돌아서 가버렸어요. 시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죠. 해고. 기숙사 퇴거. 어머니 수술비 중단.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밤 시우는 짐을 싸며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미안해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시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배시우 군 맞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죠. 저는 유림그룹 감사팀 소속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팀이요? 네. 9년 전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호 선배님 일이요. 선배님. 그 한마디에 시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시우가 천재적인 실력으로 연구소에서 인정받나 싶었는데 윤태성 전무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죠.
게다가 어머니 수술비까지 끊기다니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화한 한지은이라는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버지를 정호 선배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과연 시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 10시, 시우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30대 초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그 눈 속엔 어딘가 지친 빛이 서려 있었어요. 한지은, 유림그룹 감사팀 과장이라고 했죠. 시우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한지은이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9년 전 정호 선배님은 누명을 썼어. 기술을 빼돌린 건 선배님이 아니야. 시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죠. 그럼 누가? 윤태성 전무. 한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시 윤태성은 막 입사한 신입이었어.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있었지 실력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혁신적인 설계도를 들고 나타났어. 그게 바로 정호 선배님이 3년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거였어. 시우의 손이 떨렸어요. 선배님이 항의하자 윤태성은 오히려 선배님을 기밀 유출범으로 몰았어. 회장님 아들 말과 평범한 연구원 말, 회사가 누구 편을 들었겠어? 한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그때 신입 연구원이었어. 정호 선배님한테 많이 배웠지. 선배님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두려웠거든. 한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후로 9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언젠가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데 한지은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빛바랜 문서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당시 원본 설계도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윤태성이 전부 삭제해버렸거든. 이것만으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어도 확실한 증거는 안 돼. 시우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 당시 프로젝트 일지, 그리고 아버지가 야근하며 작업하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설계도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죠.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원본 파일은 정말 없는 건가요? 회사 서버에서는 완전히 삭제됐어. 혹시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게 있다면 모를까? 그 순간 시우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어요. 아버지의 낡은 공구 가방. 그 안에 있던 오래된 USB 하나. 어릴 때 아버지가 이건 아빠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했던 그것. 시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지은 누나. 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시우야, 조심해. 윤태성은 위험한 사람이야.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거든.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시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도 전에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데 수술비 입금이 취소됐다고 해서. 시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죠. 수술비가 끊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어머니 상태가 나빠질 줄은 몰랐죠.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일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전화를 끄는 시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늘엔 별 하나 없이 어두웠죠. 일주일. 그 안에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야 해요.
그런데 지금 시우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고당했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죠. 시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낡은 사진이었지만 아버지의 웃는 얼굴만은 선명했죠.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시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배시우 군. 유림그룹 거는 여기서 접어. 그러면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해결해 주지. 거절하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몰라. 윤태성이었어요. 시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포기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누명은 영원히 벗지 못하게 되죠. 싸우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죠. 시우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빠. 그때 시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시우야, 무릎 꿇지 마라. 내가 옳다면 끝까지 싸워. 시우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자에 답장을 보냈죠. 거절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시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시우는 집으로 가는 첫 차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죠. 머릿속엔 아버지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시우야, 이건 아빠의 보물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릴 때 아버지가 건네주셨던 낡은 USB.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공구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었죠. 9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시골집에 도착한 시우는 아버지의 공구 가방을 꺼내 안쪽 주머니를 뒤졌죠.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낡은 USB 하나.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폴더 하나가 떴죠. 시우에게라는 이름이었어요.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설계도면, 연구 노트,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 시우는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9년 전의 아버지. 30 중반의 젊은 얼굴이었어요. 시우야, 아빠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만든 설계도가 있어.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거야. 그런데 회사에서 이걸 빼앗으려고 해. 아빠를 도둑으로 몰아서.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USB에 원본 파일이 다 들어있어. 작업 날짜, 수정 기록 전부 다. 아빠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야. 언젠가 내가 크면 이걸로 아빠 누명을 벗겨줘. 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시우야,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그것만 기억해줘. 사랑한다, 아들. 영상이 끝났어요. 시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아빠, 설계도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파일마다 작성 날짜가 찍혀 있었죠. 모두 태성이 그 설계도를 자기 것이라고 발표하기 1년 전이었어요. 이게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술비 결제가 아직 안 돼서요. 이대로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바로 뒤이어 문자가 왔죠. 내일 아침까지다. 윤태성이었어요. 시우는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손에 무기가 있으니까요. 시우는 바로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원본 파일이요. 작성 날짜까지 전부 다. 전화기 너머로 한지은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시우야, 그거면 돼.
그거면 윤태성을 끝낼 수 있어. 근데 어머니 수술비가.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시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한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내일 귀국하셔. 원래 한 달 출장이었는데 갑자기 앞당기셨대. 시우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윤재학 회장.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이름을 듣고 표정이 변했던 그분. 회장님한테 직접 이 증거를 보여드리면 돼. 윤태성이 전무 권한으로 널 해고하고 조작했지만 회장님은 달라. 진짜 실력을 알아보시는 분이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누나. 서울로 올라갈게요. 다음 날 새벽 시우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시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수술받게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그래, 우리 시우. 엄마는 널 믿어. 시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어요. 기다려요, 아빠. 이제 끝내러 갑니다. 오전 10시 유림그룹 본사 앞. 시우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같은 50층짜리 건물. 하지만 지금 시우의 눈빛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죠. 한지은이 다가왔어요. 시우야, 준비됐어? 네. 회장님이 10시 30분에 임원회의 하셔. 거기로 들어갈 거야.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죠. 10시 25분 한지은의 안내로. 시우는 40층 대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지만 한지은이 감사팀 직원증을 보여주자 길이 열렸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자리에 윤재학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 바로 옆에는 태성이 있었죠. 태성이 시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너 어떻게 여기에? 경호원. 잠깐. 윤재학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 학생 아닌가. 내 차 고쳐준. 회장님, 이 녀석은 제가 해고한 인턴입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걸려서. 잠깐, 태성아. 윤 회장이 시우를 바라봤어요. 학생, 무슨 일인가? 시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회장님, 9년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9년 전 제 아버지 배정호는 이 회사에서 기술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시우가 USB를 꺼냈어요. 하지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어요. 시우가 회의실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지은이 노트북을 연결해뒀죠. USB를 꽂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원본 설계도입니다. 작성 날짜를 보시면 스크린에 파일 정보가 떴어요. 작성일 2015년 3월. 수정 기록까지 전부 남아 있었죠. 윤태성 전무님이 이 설계도를 자기 것이라고 발표한 건 2016년 5월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지 1년이 지난 후에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윤태성이 소리쳤죠. 거짓말이야. 조작한 거야.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시우가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크린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시우야,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이 USB에 원본 파일이 전부 들어있어. 언젠가 내가 크면 아빠 누명을 벗겨줘.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윤재학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한지은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는 9년 전 신입 연구원이었습니다. 배정호 선배님이 쫓겨나는 걸 직접 봤어요. 선배님은 억울하다고 자기가 만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한지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9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일지, CCTV 캡처, 증인 진술서, 모든 게 배정호 선배님이 먼저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윤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 애들이 짜고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윤재학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태성아. 예. 9년 전 내가 갑자기 혁신적인 설계도를 들고 왔을 때 난 의아했다.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태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믿고 싶었어. 그래서 눈을 감았다. 배정호 씨가 억울하다고 할 때도 내 아들 편을 들었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구나. 내 아들이. 아버지, 저는. 닥쳐. 윤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고함에 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윤 회장이 시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네, 시우군. 내 아들 때문에. 자네 아버지가. 회장님, 배정호 씨 명예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네. 그리고 자네 어머니 수술비 내가 책임지지. 이건 사과도 되지 않지만. 윤 회장이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태성이를 데려가. 경찰에 넘겨. 아버지, 아버지. 윤태성이 끌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멀어졌어요. 시우는 스크린에 멈춰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해냈어요, 아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2주 후, 시우는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웃고 계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죠. 엄마, 나왔어. 우리 시우. 시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엄마, 아빠 명예 회복됐어. 유림그룹에서 공식 사과문도 냈고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든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호 씨, 이제야 누명을 벗었구나. 시우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잘 살자, 엄마. 창밖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죠. 아빠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리어카를 끌던 소년 시우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당당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진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남긴 정직한 기술, 그리고 아들의 변치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반대로 남의 것을 탐했던 윤태성의 성공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혹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시우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여러분의 노력 또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시우의 기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카드 어디서 훔쳤어? 김밥집 사장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10살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카드예요.
등에 업힌 3살 지훈이는 열에 들떠 끙끙거렸고 6살 도윤이는 누나 다리에 매달린 채 비틀거렸죠. 일주일을 굶은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준 카드를 꺼냈을 뿐이었어요.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긁는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 12성도그룹 본사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찾았다. 당장 차 돌려. 단 5분 만에 고요하던 김밥집 앞길이 시커먼 벤츠 열대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의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죠. 대체 이 세 남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김밥집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겨울 저녁 10살 서윤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죠. 6살 남동생 도윤이는 누나 손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고 3살 지훈이는 서윤이 등에 엎여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일주일을 굶은 아이들이었죠. 지훈이는 이틀째 열이 내리지 않았고 도윤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휘청거렸어요. 서윤이도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죠. 내가 쓰러지면 이 애들은 어떡해. 벽에 붙은 메뉴판 앞에서 서윤이의 시선이 멈췄어요. 김밥 한 줄 3,500원, 라면 4,000원, 떡볶이 4,500원.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며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제발 한 번만. 저기요, 김밥 3줄이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김밥집 사장이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카드를 긁었죠. 삑. 승인 완료.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됐다. 동생들 먹일 수 있다. 김밥을 챙겨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유리문 밖으로 시커먼 벤츠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거든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검은 벤츠 열대가 김밥집 앞을 완전히 에워쌌죠. 서윤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지, 이게 대체 뭐야?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고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흰 머리카락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죠. 서윤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한서윤 양 맞습니까?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죠. 서윤이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카드는 우리 아빠 거고. 말이 꼬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고 서윤이는 김밥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죠. 훔친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거든요. 재민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 아빠 이름이었죠. 우리 아빠, 아세요? 서윤이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번졌거든요.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죠. 서윤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고, 왜 아빠를 알고, 왜 여기 나타난 거지? 그때 양복 입은 남자가 서윤이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성도그룹 회장 비서실. 성도그룹. 서윤이도 TV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죠. 한재민 씨의 카드에는 특수 추적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설명했어요. 카드가 사용되면 즉시 회장님께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었죠. 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의 카드가 왜 재벌 회장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서윤 양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다. 싫어요. 저 가야 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죠. 등에 업힌 지훈이가 힘없이 끙끙거렸고 도윤이는 누나 다리에 매달린 채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시선이 서윤이 뒤로 향했죠. 축 늘어진 지훈이와 창백한 도윤이를 본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아이들이 도윤이와 지훈이냐?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의 볼을 만지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재민아, 아비가 잘못했다. 내 아이들이 이 꼴이 되도록 아비가 잘못했어. 서윤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왜 우리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서윤이에게 한 발 더 다가왔고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의 얼굴을 쓸어내렸죠. 재민이를 닮았구나. 그 아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뱉은 다음 말에 서윤이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다, 서윤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아빠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가족이 없다고, 그래서 더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런 아빠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니. 게다가 재벌 회장이라니. 거짓말이야. 분명 거짓말일 거야. 그때 등에 업힌 지훈이가 갑자기 축 늘어졌어요. 지훈아? 지훈아? 서윤이가 다급하게 동생을 내려놓았죠. 지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안 돼, 지훈아, 눈 떠. 서윤이의 비명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병원으로. 차 돌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움직였죠. 한 남자가 지훈이를 안아들었고 다른 남자가 비틀거리는 도윤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윤이가 소리쳤지만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죠. 병원에 가야 해. 이 아이들 지금 위험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얘기해 주마. 내 아빠가 왜 죽었는지. 서윤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빠의 죽음.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내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서윤이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어요.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성도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 지훈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도윤이와 서윤이도 각각 링거를 맞게 되었어요. 일주일을 굶은 아이들의 몸 상태는 심각했죠. 탈수에 영양실조, 지훈이는 고열까지 겹쳐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서윤이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했죠. 복도 너머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민이가 내 아들이 17살 때 집을 나갔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재혼을 했거든. 새 아내가 재민이를 못살게 굴었어. 서윤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걸 알면서도 난 모른 척했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 그 아이가 사라졌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20회 가까이 찾았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손주들만 남기고 먼저 가버리다니.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왜 가족이 없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때 병원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모님, 여긴 어떻게? 양복 입은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딱딱딱.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돌리자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이에요, 여보?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 못난 자식이 죽었다더니 이제 와서 그 씨앗들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서윤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못난 자식? 아빠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숙 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오. 아니, 이건 알아야겠어요. 여자가 서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서윤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저게 그 자식 새끼들이에요? 꼴이 딱 그 모양이네. 이 사람이 아빠를 괴롭혔던 사람이구나. 더러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딱 그 아비 닮았네. 여자가 서윤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손톱이 피부에 닿자 서윤이는 몸서리를 쳤죠. 경숙 씨, 아이한테서 손 떼시오. 여자가 피식 웃었죠. 왜요? 이것들 데려다 키우실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여자가 서윤이에게서 손을 떼며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들도 없이 딸만 둘 낳은 내 잘못은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서윤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여자는 할아버지의 새 부인이고 아빠를 쫓아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 자신들이 성도그룹 회장의 손주라는 게 알려지면 설마 이것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아니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현아랑 수아가 있는데 쥐새끼 같은 것들한테 뭘 준다고요?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이 아이들은 내 핏줄이요. 재민이가 남긴 유일한 핏줄? 여자가 비웃었어요. DNA 검사라도 해봤어요? 그 못난 것이 어디서 주워온 애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주워온 애 취급하다니. 하지만 서윤이는 입을 꾹 다물었죠. 이 사람한테 말대꾸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경숙 씨, 내 마지막 경고요. 이 아이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팽팽한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자가 한 발짝 물러서며 입꼬리를 올렸죠. 좋아요, 두고 보죠. 모피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여자가 병실을 나갔어요. 딱딱딱.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서윤이는 숨을 내쉴 수 있었죠. 할아버지가 서윤이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무섭게 해서 미안하다, 서윤아.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아니 벌레보다 못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죠. 할아버지.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재민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었다. 뭐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그리고 경숙이를 조심하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서윤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아빠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죠. 이건 내 아빠 유품이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어.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파일이 있단다. 서윤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낡은 휴대전화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버지, 저 재민이에요.
서윤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 목소리였어요. 너무 그리웠던,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목소리. 제가 연락드릴 처지가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제 아이들 때문에 전화드립니다. 녹음 속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검은 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서윤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도윤이, 지윤이, 제 전부예요.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녹음이 뚝 끊겼죠. 서윤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도. 할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이 녹음을 경찰에 넘겼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경숙이가 손을 썼겠지. 그 여자 뒤에는 친정 쪽 인맥이 있으니까.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죽기 전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들었죠. 사모님께서 기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성도그룹 회장이 신원불명의 아이들을 데려왔다. 친자 확인도 없이 상속권을 주려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확인했죠. 서윤이도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기사마다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은 더 심했죠. 저 나이에 치매 왔나 보네. 어디서 주워온 애들인지 크크. 후처 불쌍하다. 갑자기 웬 애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거 아님? 유산놀인 사기.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 잃고 굶주리고 겨우 살아났더니 이제는 사기꾼 취급이야? 할아버지, 저희 그냥 갈게요. 서윤이가 링거를 빼려고 손을 뻗었어요. 안 된다.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죠. 넌 내 손녀야. 누가 뭐라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서윤이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도 떨리고 있다는 걸.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이었어요. 서윤이가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병실이 어두웠죠. 옆 침대를 봤어요. 도윤이가 없었어요. 도윤아? 서윤이가 벌떡 일어났죠.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윤아.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죠.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제 동생 못 봤어요? 6살 남자아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까 성도그룹 사모님이 데려가셨는데 서윤이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서윤이는 미친 듯이 병원을 뛰어다녔어요. 로비, 주차장, 비상구. 어디에도 도윤이는 없었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준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였죠.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이라고 했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경숙이었어요. 내 동생은 내가 데리고 있어. 서윤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애 하나 조용히 치워버리는 게 나한테 일이라도 될 것 같니? 세상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란다. 내 아빠처럼 말이야. 경숙이 낮게 웃었죠. 거래하자, 꼬마야. 서윤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무슨 거래요? 간단해. 너희 셋이서 조용히 사라져. 경숙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가라앉았죠.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 그럼 이 애는 돌려보내줄게. 대신 성도그룹과는 00인연 끊는 거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경숙이 덧붙였죠. 그 녹음 파일, 내 아빠가 남긴 거 있잖아. 그것도 넘겨. 할아버지 서류 가방 어딘가에 잘 모셔뒀을 테니. 동생 살리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가져와. 서윤이는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녹음 파일이었죠. 아빠를 죽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파일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10살 서윤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네요. 아빠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걸 빼앗으려는 무서운 사람까지.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라면 동생을 위해 녹음 파일을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께 바로 알리실 건가요? 그럼 잠시 숨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봐 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서윤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6살밖에 안 된 동생.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 누나 없으면 잠도 못 자던 애가 지금 그 무서운 할머니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서윤이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죠.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경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상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란다. 내 아빠처럼 말이야. 만약 할아버지한테 말했다가 그 여자가 진짜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하면. 서윤이는 눈을 질끈 감았죠. 안 돼.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서윤이는 지윤이의 VIP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윤이는 아직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이제 겨우 3살인 막내였어요. 지윤아, 언니가 꼭 도윤이 데려올게. 서윤이가 지윤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신 옆방 보호자실로 향했죠. 문 앞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양복 입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주무셨습니다. 아가씨도 얼른 가서 쉬세요.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병원에 오자마자 양복 입은 남자가 침대 머리맡에 서류 가방 놓는 걸 봤었어요. 비밀번호로 잠긴 그 가방 안에 녹음 파일 USB가 있을 거야. 서윤이는 자기 병실로 돌아가는 척했어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죠. 새벽 3시, 병원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서윤이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왔죠. 양복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발, 2발.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가 계신 보호자실 문을 살짝 열었죠. 할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서윤이는 숨을 죽이고 머리맡에 서류 가방 앞으로 다가갔죠. 비밀번호 4자리. 뭘까?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러봤어요. 아빠 생일. 0, 8, 2, 0. 틀렸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잠금이 풀렸어요. 1, 0, 0, 4. 병원 오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거든요. 10월 4일. 그날 재민이가 사라졌지. 서류 가방이 열렸고 안에 작은 USB가 있었어요. 서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걸 가져가면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증거가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안 가져가면 도윤이가 위험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 서윤이가 USB를 움켜쥐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서윤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죠. 뭐 하는 거니? 서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USB를 든 채로.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떨렸죠. 할아버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죠.
놀람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슬픔으로 경숙이가 시킨 거지. 서윤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도윤이를 데려갔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녹음 파일 가져오지 않으면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아빠처럼 만들 거라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 여자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서윤이가 황급히 부축했죠. 할아버지,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넌 잘못 없다. 동생 살리려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서윤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었죠. 미안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도윤이는 할아버지가 반드시 데려온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경숙 씨가 선을 넘었어. 이제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다. 할아버지가 양복 입은 남자들을 불렀어요. 비서실장, 고문 변호사, 전부 불러.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내가 25년간 모아둔 경숙 씨 파일 전부 꺼내와. 서윤이는 눈물 사이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25년간 모아둔 파일. 그 말은 할아버지도 그동안 경숙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할아버지, 그럼 그동안 왜? 증거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진실이.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하지만 이젠 아니다. 내 아빠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주마. 서윤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경숙이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꼬마야, 해 뜨기 전까지 안 가져오면 도윤이 얼굴을 다신 못 볼 거야. 서윤이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보호자실이 순식간에 작전실로 바뀌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떠올랐죠. 25년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모님의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위장법인, 전부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다 알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회장님, 이것만으론 경찰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경숙 사모님 친정 오빠가 검찰 고위직입니다. 웬만한 건 묻힐 겁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다. 할아버지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죠. 20년 전 경숙 씨가 재민이를 내쫓을 때 쓴 수법이야.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멍투성이의 소년, 병원 진단서, 그리고 흐릿한 CCTV 캡처 사진. 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 내 아빠 17살 때 사진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숙 씨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여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했지. 서윤이는 사진 속 아빠를 바라봤어요. 자신보다 겨우 7살 많았을 때의 아빠. 온몸에 멍이 들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아빠가 집을 떠났구나.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이 증거들을 왜 그동안 재민이가 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죠.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연락 왔을 때 제발 과거는 덮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구나. 자기 자식들한테만큼은
아픈 과거를 가진 아빠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당당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이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끝까지 자신들을 지키려 했구나. 아픈 과거를 숨기면서까지. 하지만 이젠 다르다.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아빠는 떠났지만 너희들은 지켜야 해.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들었죠. 회장님, 경숙 사모님 위치 확인했습니다. 어디냐? 송도 쪽 물류창고입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위장법인 소유 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고문 변호사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죠. 내 손주가 거기 있어. 서윤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갈게요. 안 돼. 넌 여기 있어. 싫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죠. 도윤이는 제 동생이에요. 저 없으면 더 무서워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새벽 5시. 검은 벤츠 5대가 병원을 빠져나갔죠.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 뜨기 전까지. 경숙이 정한 시간 제한이었죠.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 아이콘이 보였죠.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뭘 어쨌다는 걸까? 아빠는 뭘 말하려다 끊긴 걸까? 서윤이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반드시 알아내겠어. 아빠가 하려던 말을 끝까지 들을 거야. 벤츠가 송도 물류창고 앞에 멈춰섰죠. 낡은 건물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공단 한가운데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서 있었죠. 경호팀 먼저 보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죠. 1분, 2분.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창고 안에 아이가 없습니다. 없다고? 도윤이가 없어? 서윤이가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서윤아? 할아버지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텅 빈 공간, 먼지만 가득한 바닥,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 의자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죠. 늦었네, 꼬마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한 순간 게임은 끝났어. 도윤이가 보고 싶으면 오전 8시에 성도그룹 본사 로비로 와. 기자들 앞에서 모든 걸 끝내주지. 서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경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움직일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오전 8시. 성도그룹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경숙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거죠. 오늘 저는 성도그룹의 치부를 밝히려 합니다. 경숙이 단상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제 남편 성도그룹 회장이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출처불명의 아이들을 손주라 우기며 병원에 데려갔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는 로비 한쪽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미 사망했고 DNA 검사도 없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숙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윤이와 동생들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떴죠. 불쌍한 고아들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는 사기극입니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아빠를 죽인 건 당신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경숙의 말이 끊겼어요. 로비 정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들어왔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뒤를 따랐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숙의 얼굴이 살짝 굳었죠. 당신은 병원에서 쉬어야지. 경숙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5년이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 시간이.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했죠. 뭔 소리를. 다 알고 있었소.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죠. 당신이 내 아들 재민이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그 후로 뭘 해왔는지. 할아버지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17살 아빠의 멍투성이 사진, 병원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비자금 계좌네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이게 뭐예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전 당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내 아들을 팼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그 애가 집을 나갔고 20년을 숨어 살았어.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바라봤죠.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건 제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남긴 녹음이에요. 서윤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아빠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저 재민이에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검은 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혹시 제가 잘못되면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새엄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녹음이 끊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죠. 이건 경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사고 당일 아빠의 차를 들이받는 검은 SUV.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장면. 끝났습니다, 사모님.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저건 조작이야. 경숙이 비명을 질렀죠.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조작이 아니요.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덮으려 했을 때 내가 따로 확보해 둔 거요. 그때 로비 문이 다시 열렸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이경숙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나. 경숙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잠깐. 서윤이가 달려갔어요. 도윤이는요? 제 동생은 어디 있어요? 경숙이 서윤이를 노려봤죠. 그래, 내가 이겼어, 꼬마야. 비틀린 웃음을 지었어요. 지하 주차장 내 차 트렁크 안. 뭐, 아직 살아있겠지. 서윤이가 지하 주차장으로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경숙의 차, 검은 벤츠가 구석에 서 있었죠. 트렁크를 열었어요. 도윤이가 웅크리고 있었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누나, 도윤아. 서윤이가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누나 왔어. 도윤이가 서윤이 품에서 엉엉 울었죠. 무서웠어, 누나.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알아. 이제 끝났어. 서윤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도윤아. 지하 주차장으로 할아버지가 내려왔죠. 휠체어도 없이 비틀거리면서요. 손주들을 보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죠.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서윤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의 휴대전화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었죠. 아빠, 들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줬어요. 지하 주차장 출구 경사로를 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해가 뜬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아빠의 낡은 카드를 꺼냈던 서윤이의 용기가 결국 25년의 한을 풀고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결국 아침은 찾아오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죠. 이제 서윤이네 삼남매가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픔 없이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악독한 경숙.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야 할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